저는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람 인생사라는 게 어디서 꽉 막히고 어디서 술술 풀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한다지만 저는 정말 한 치 앞도 제 인생에 대한 길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짐이라도 미리 보였다면 대비도 하고 준비도 했을 텐데 저에게는 가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를 겪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저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짜여진 화목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일어서서 결단을 내리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많은 예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안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디 있겠냐 싶겠지만 저는 유독 조부모님의 사랑, 외삼촌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외가에서는 유일한 손주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보다 먼저 결혼한 외삼촌은 불임 판정을 받고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뒤로부턴 외가에서는 정말 모든 사랑과 정성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죠. 저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뭘 해도 예쁘다 해주셨으니까요. 외삼촌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난 짓을 하지 않고 더 예쁨을 받으려고 집안 어르신들께 정말 많은 재롱을 떨었어요. 물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용돈이 저를 움직이게 한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아들이라고 더 예뻐하고 딸이라고 집안일을 더 시키고 그런 것 없이 정말 공평하게 일을 배분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걸려있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시골에서 밭을 가지고 계시면서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먹여 살리셨었고 시골집을 가꾸시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부으셨었죠. 우리 외할머니께서는요. 제가 시골에 가면 비포장 도로 같은 데서 넘어져서 크게 다칠까봐 늘 항상 저를 업고 다니셨어요. 농사를 오랜 시간 지으셔서 허리가 많이 굽어 있으셨는데 그래도 항상 그 굽은 등을 저에게 내미시면서 어부바 하라고 하셨었죠. 저는 어릴 때 그 굽은 등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말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저 우리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쪽 친척들은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저도 눈에 띄는 손주는 아니었지만 저희 외가는 저 하나뿐이라서 정말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예쁨만 받으면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고 대학에 다니던 시절 우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언제까지나 굳건하게 지켜주리라 믿었던 울타리가 사라지니 정말 세상 밖에 덩그러니 놓여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울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기억이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버렸죠. 너무 울어서 머리가 다 올리고 아파오는 느낌 아실까요? 물속에 오랜 시간 고개를 넣고 있었던 것 마냥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외할머니를 떠나보낸 뒤 외할머니의 시골집과 땅이 남게 되었죠. 처분을 해야 했지만 외할머니의 손때가 묻어있기도 했고 가족들 전부 그 땅과 집을 손쉽게 팔아치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삼촌과 외숙모가 시골에서 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골집이 남아있어서 마음이 복잡할 땐 가끔 외삼촌 댁에 내려가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안에도 그림자가 슬슬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었는데 나이도 나이였고 나라의 경제 상황이 점점 불경기에 접어들매 따라 권고사직을 받게 되셨습니다. 물론 희망퇴직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이 되면서 퇴직금을 조금 더 챙겨받게 되셨어요. 그 퇴직금 받은 걸로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하나 차리셨는데 그래도 장사가 나름 잘 되는 편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뭘 해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했지만 불경기라 그런지 신입을 뽑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경력직을 뽑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예 채용 공고를 내지 않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저는 결국 먹고 살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하다가 28살이라는 애매한 나이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만 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가 어렵겠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어디 가서 백수예요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하고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우습게 알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문과대학을 나와서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정말 시험이 예상 밖으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건 기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적어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법이라고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포기를 해버리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코피까지 쏟아내며 공부를 했고 제 나이 32살에서야 겨우겨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1년 만에도 합격을 하고 누구는 5, 6년이 지나도 안 돼서 포기를 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래도 4년 차에 합격을 한 걸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세상에 별의별 인간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민원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예민해야 하나 싶은 일들이 무지하게 많았지만 저는 점점 구청 일에 적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쯤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다른 공무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공무원이 천직인 사람이었죠. 딱 FM대로 일을 했고 인생을 오점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남편감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단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살면서 너무 저를 옥죄거나 가두려고 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남편은 그래도 저에게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만약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긴 했죠. 아무튼 둘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집안에서 큰 반대는 없긴 했었어요.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공무원이라 하면 철밥통에 자기 밥그릇 하나는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무원이라는 걸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아들 자랑을 어찌나 하시던지 같은 공무원인 저까지 약간 민망해질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말이야, 공무원 사위라 하면 쌀가마니 몇 개씩 얻어주면서 모셔가려고 했었어. 우리 아들이 공무원 하겠다고 얼마나 공부를 했었는지 말이야.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내게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다니까. 아유, 내가 너무 아들 자랑만 했나? 그래서 우리 결혼할 처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저도 같은 공무원이에요. 저는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을 한 지 2년 차 정도 되었어요. 아이고, 공무원이었어. 하긴 우리 아들이 또 여자 보는 눈이 오죽 높아야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만큼 보는 눈도 비슷하겠구만. 그래, 딱 보니까 우리 아들 짝으로 잘 어울리네. 처음 볼 때부터 인상이 딱 남다르다고 생각했더니 공무원이라서 그랬던 거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정말 오래오래 잘 살아볼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뭐 어디서 보니까 여자가 공무원으로 살기가 더 편하다고 하던데.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 내조 열심히 해주고 서로 잘 보듬어 가면서 살면 평생 직장에서 잘릴 일 없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안 그래? 자랑은 하고 싶은데 공무원으로 칭찬을 해봐야 저랑 같은 직종인이 살짝 배알이 꼴리신 건지 여자는 공무원으로 살기 쉽다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덧붙여 가면서
본인 아들 내조를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더 고생하고 덜 고생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인의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법인데 말이죠. 아무튼 시어머니의 수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민원인들 상대하던 짬바가 바로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34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나이 35살이라 함은 애매한 나이지 않겠어요? 병원에만 가도 35살이라고 하면 검사를 해야 할 거리가 늘어나는 마당에 이제 막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언제 가져야 할지 시기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연차가 5, 6년 차라도 되었으면 가감없이 임신을 준비했을 텐데 2년 차가 조금 넘은 시점이라 아이를 가지는 게 은근히 눈치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기를 30 후반까지 가져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딱 1년 신혼생활을 바짝 즐기고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5살 정도에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남편도 동의를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35살로 정해놨다고 양가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댁에서도 유일한 외동아들이었으니까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아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저희의 인생도 존재를 하는 법인데 시어머니의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정말 그놈의 잔소리, 아이는 저 혼자 가진단 말입니까? 공무원인 본인 아들 힘들까봐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붙잡고 매번 그런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어디 공무원인 척 하고 다니는 사기꾼이란 말입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겨우겨우 무시를 하고 저희 부부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35살이 되고 결혼 1주년이 지난 그 시점 어디쯤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보는데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가진다는 게 정말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서 아기집이 2개가 보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36살의 나이에 아들 쌍둥이를 떡하니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보다는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딸도 아니고 아들 쌍둥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심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나마 조리원에 있고 아들들이 신생아일 땐 잠만 자니까 괜찮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하나 재우면 하나 깨고 하나 젖 먹이고 나면 다른 하나가 울고 정말 제가 펑펑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거기다가 친정 부모님이라도 가까이 있었으면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외삼촌네가 시골에서 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외삼촌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곳에 양어장을 운영하시게 되었는데 아예 사업장을 키우기 위해서 이민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골집이 남게 되었는데 타이밍이 예술적으로 들어맞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치킨집이 점차 적자가 나게 되면서 운영을 하시는 게 힘들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치킨집 사업을 접고 시골에 내려가서 가진 땅에다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하면서 자급자족 시골 생활을 하시겠다고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죠. 서울에 있는 가게 정리하고 집도 팔고 그 자금을 들고 시골에 내려가서 사신다고 했어요. 전 좋았죠. 그 시골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위안이 되는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결혼하고선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시골이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크게 되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정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별로 없었죠. 저희 엄마가 어떻게 시골에서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왕복거리만 해도 4시간은 걸릴 텐데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방법도 있긴 했죠. 안 그래도 제가 조리원에서 2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친정엄마가 2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제 육아를 도와주시다가 가셨는데 그때도 정말 엄청나게 눈치를 받았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아무래도 평소에 편안하게 트렁크 내의 차림으로 있다가 장모님이 계시니까 옷을 챙겨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게 불편했던 것 같고 특히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사돈은 언제 내려가신다고 그러시니? 벌써 일주일이 넘지 않았어? 아무리 손주 보는 게 즐겁고 자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일 끝내고 피곤하게 돌아온 우리 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영 그렇구나. 그래도 그이가 방 밖으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이 퇴근하고 오면 방에서 애들 재우고 화장실 갈 때만 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끝이에요, 어머님.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겠니? 알 만큼 다 아시는 분이 아들이 없어서 모르시는 건가? 아휴, 뭐 그럴 수 있지. 딸만 하나 덜렁 가지셨으니 아들 가진 엄마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좀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도 엄마가 아들 못 낳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뭔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도 잘 가지 않았고요. 제가 또 출산을 하고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게다가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을 챙겨야 하니까 잠도 모자라고 정말 초예민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아기가 없어도 아기로 느껴지는 상태였죠. 그래도 제가 비빌 언덕이 시어머니밖에 없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왔다 갔다 하기엔 거리가 멀었으니 가까운 시어머니께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제가 고개를 숙이고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으쓱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 육아도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내가 또 우리 아들 키워본 솜씨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만 쌍둥이 육아는 또 다른 맛 아니겠어요? 몇 번 와서 도와주시다가 힘드셨던 건지 나중에는 부탁을 드려도 일이 있다, 바쁘다, 약속 있다 하시면서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해봐야겠다 하고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이 다 빠져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남편 육아에 관심이 없는 건지 도와줄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매일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회식이 잡혔다, 친구들 만난다, 주말이 되면 자기도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다고 조금만 쉬자면서 발을 빼는데 이게 왼수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 첫 돌이 다가올 때쯤 저도 복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알차게 사용했으니 당연히 복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가 복직을 한다는 말에 엄청나게 기겁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아들이 공무원이니 며느리의 공무원 생활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죠. 공무원만한 직장이 없는 거라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하셨었잖아요. 어머님, 저 복직을 하게 되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하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제가 퇴근하고 픽업을 하게 되면 7시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한 달 동안만 4시 픽업을 해서 2~3시간만 봐주실 수 있나요? 애들이 적응하고 하면 7시까지 맡겨보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복직을 하겠다고? 아니, 애들이 아직 말도 못하는 애기들인데 복직이 무슨 소리야? 애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지. 그게 언제적 시대 이야기예요.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를 안 하면 애도 못 키워요. 애들 아빠나 저나 공무원이라서 버는 돈이 딱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둘이 벌어야죠. 지금 우리 아들이 돈 못 번다고 유난이라도 떠는 거야? 네? 제가 언제요? 그냥 둘이 버는 게 훨씬 득이 되니까 하는 말이죠. 나중에 애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할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해야 하잖아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얘, 너는 모성애도 없니? 당연히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공무원 같은 일 말고 어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도 하면 되겠구먼. 여기서 모성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바짝 벌어놓겠다는 거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확 열이 뻗치더라고요. 저라고 애들 두고 출근하는 게 마음 편안한 일이겠어요? 그래도 애들과 우리 가족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건데 본인 아들은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도 안 내는 판에 저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출근을 하는 삶도 고단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숨을 돌릴 틈이라는 건 생기더라고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건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런데 애들은 또 엄청나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이 다가올 때 애들이 감기에 걸리면 쌍둥이다 보니까 하나아이가 아프면 다른 아이도 아프게 되더라고요. 열이 펄펄 끓으니 어린이집에 보낼 순 없고 당일에 갑자기 연차를 쓸 수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리면 꼭 잔소리를 하셨죠. 애들이 아픈데 출근을 하겠다고? 아유, 너는 참 애가 모성애가 없어도 너무 없다. 회사에 말을 하고 하루 쉬면 되지. 그걸 꼭 출근을 해야겠어? 애들이 눈에 밟히지도 않아. 어머님, 제가 눈에 안 밟히겠어요? 저도 출근하기 싫죠. 근데 당일 연차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애한테는 부성애니 뭐니 그런 이야기 한 번을 안 하시면서 아니 왜 저한테만 모성애 타령을 하고 그러세요? 애 아빠가 출근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으시고요? 아이고, 에?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치고 난리야. 며느리가 시애미 무서운 줄도 모르는 세상이야 아주. 정말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안 보고 사는 건데 제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꾹 참아야 했죠. 이럴 때마다 한 걸음 뒤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남편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얄미워도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 아빠만 아니었어도 들이받고 싸우는 건데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렇게 시댁과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살았어요. 친정집 가까운 데 살아야 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니까요. 그래도 그 시골까지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골에서 너무 즐겁게 생활하시는 부모님을 서울에 다시 오시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게다가 농사 지으면서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어요. 배추와 무 같은 것들을 심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또 직접 재배를 한 것들이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특히 김장을 할 때 정말 빛을 발휘했는데 1년에 한 번 농사 지으신 배추와 무를 가지고 김장을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매번 남편이랑 같이 찾아가곤 했었죠. 애들이 신생아일 때만 빼고요. 우리 남편도 다른 건 몰라도 친정에서 만들어다 준 김장김치에는 환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안 하던 김장을 했다고 하시면서 김치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김장을 할 때마다 매번 수육을 삶았거든요. 또 김장 김치에 싸먹는 수육이 기가 막히잖아요. 시어머니께서 김장 김치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수육을 삶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육을 삶았죠.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장모님이 벌써 김장을 하셨대? 다다음 주에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아, 이번에 어머님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이 김치 갖다 주신 데서 수육 좀 삶았어. 우리 엄마가? 아니, 안 하던 김장을 왜 갑자기 하셨대? 에이씨. 반응이 왜 그래? 어머님께서 큰맘 먹고 우리 주시겠다고 김장하신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내가 못하게 말렸었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김치는 진짜 맛없게 담근다고. 아, 어디서 싸구려 젓갈이라도 쓰는 건지 쿰쿰한 김치가 된다니까. 남편이 진절머리를 치면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담근 김치 먹는 게 제일 곤욕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웃기더라고요. 아무리 김치가 맛이 없어도 김치 맛이 거기서 거기지 수육에 싸 먹으면 뭘 해도 맛있을 거다 했는데 정말 시어머니께서 가져온 김치가 맛이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김치를 처음 먹어본다니까요. 세상에 무슨 김치를 동남아에서 만든 것 마냥 이상하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젓갈이 문제인 건지 동남아 특유의 피쉬 소스 같은 쿰쿰한 냄새랑 맛이 나는데 기가 막혔어요. 어떠냐? 맛있지? 이번에는 내가 재료도 잘 골라왔는데.
아, 너네 다다음 주에 사돈네 내려가서 김장한다 그랬나? 그거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준 김치 먹어 그냥.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모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포기해? 1년 중에 내가 제일 기다리는 날이야. 아, 여보, 그러지 말고 장모님 김치 좀 꺼내봐. 그거랑 먹어야겠다. 엄마가 담가온 건 너무 맛이 없어서 이거 못 먹겠다. 엄마도 장모님 김치 한번 먹어봐. 남편이 눈치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가슴이 다 철렁하더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김장날 시골에 가서 김치를 담그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일부러 김치를 담가오신 것 같은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도 나셨겠죠. 남편은 저에게 우리 엄마 김치 좀 가지고 오라고 난리지. 시어머니는 도끼 눈 뜨고 씩씩거리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직접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한 포기 꺼내서 먹어보라고 시어머니 앞에 들이미는데 시어머니께서 됐다고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아영, 김치 맛이 다 거기서 거기고 집안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 이 김치 내가 다시 다 들고 간다. 그러더니만 가지고 오신 김치통을 그대로 들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편은 수육을 입에 쑤셔 넣으면서 맛있는 거 맛보래도 싫다고 한다고 하질 않나? 저는 속은 시원하긴 했는데 저렇게 꼬라지가 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말을 더 할지 몰라 긴장 상태였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너네 친정에 부탁해라. 너네 친정이 더 잘하지 않냐 하시는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날 김치 타령하던 남편의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친정에 부탁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누가 말리겠어요. 정말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살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그렇고 일을 챙기는 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며느리로서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죽어라고 키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도 있었지만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전부 다 별일이 아니게 될 만큼의 큰 사고가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고 저 또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동네에 작은 뒷산 같은 것이 많은 동네였는데 철이 되면 그 산이나 근처 공원에 조경 사업을 한다고 벌목을 하거나 하는 일이 많았어요. 또 산불이 자주 나는 시기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해서 낙엽 같은 것도 많이 치우고 했었거든요. 환경조정 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노인 일거리 창출 자리와 연관이 되면서 제 업무 담당이 되었어요. 은퇴하신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관리 감독도 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거나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구청에 말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날도 노인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러 산에 갔죠. 그 산은 산책로가 꽤 잘 되어 있었지만 길이 좀 가파르고 좁았어요. 산 같은 곳은 썩은 나무도 정리를 해야 하고 꽤 무거운 나무가지들을 옮기고 해야 했기에 지게차 비슷한 것을 끌고 가서 정리를 하곤 했는데 원래는 산책로로 진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날은 좀 윗산에 일거리가 많기도 하고 해서 주민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지게차를 산 위로 옮기고 있었어요. 워낙 길이 좁아서 제가 옆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게차가 가파른 길에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뒤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놀라서 뒤에서 받친다고 재빨리 움직였는데 이미 뒤로 힘을 받은 지게차가 전복이 되고 말았고 제가 그 지게차에 그대로 깔리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안에 타 있던 노인분은 안전벨트도 맨 상태였고 뒤로 넘어가다 옆으로 쓰러지면서 타박상만 입으셨는데 저는 그 무거운 지게차에 하반신이 그대로 깔리게 된 것이었어요. 게다가 엔진이 있는 부분과 가까워서 다리에 크게 화상까지 입게 되었고요. 놀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주어서 바로 구급차에 실려가긴 했는데 이미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많이 손상되었고 깔리면서 입은 손실도 엄청났어요.
말로 설명하기 너무 끔찍할 정도였죠. 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상태가 많이 심각했대요. 정말 큰 고통 속에서 눈을 떴더니 병원 천장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남편의 얼굴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탄식이 막 터져 나오는데 무슨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통증이 심각하게 있었지만 가족들에게 괜찮다고 말을 하려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약 기운의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틀을 꼬박 깨어나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대요. 뭔가 이상해서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당신 다리 절단했어. 화상도 심각했고 피부가 이미 괴사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른쪽 다리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지게차에 하반신이 깔리면서 허리에도 충격이 가게 되었고 뼈 조각이 신경을 끊고 부서지는 바람에 하반신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남아있는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재활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왼쪽 다리를 절게 될 거라고 서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졸지에 하반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고 병원에서 회복을 하면서 몇 개월간 재활 운동을 꾸준히 했지만 옆에 붙은 바에 체중을 실어서 몇 초 정도 서 있는 게 전부였어요. 7개월간의 입원 끝에 집에 돌아가게 되었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누워있는 생활밖에 하지 못했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어서 기저귀를 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산재 처리가 되면서 보험금과 치료비, 수술비는 걱정 없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들과 남편이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11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들이 제 병간호에 엄청나게 힘을 써주었거든요. 남편은 일을 하러 출근을 해야 했고 저는 사람이 없으면 자리에서 앉는 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였거든요. 밥도 겨우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기 전에 죽같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누워있는 제 옆에 차려놓고 가면 몸을 겨우 뒤집어서 엎드려서 밥을 먹어야 했거든요. 정말 그 맛없는 죽을 먹으면서도 살겠다고 엎드려 숟가락질을 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배고픔을 이겨내려 죽을 먹는 제 모습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아들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에 가기 전까지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학원에 다녀와서도 우리 남편이 올 때까지 제 병수발을 들어주었고요. 화장실 한번 마음 놓고 가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양쪽에서 어떻게든 저를 부축해서 화장실을 보내주곤 했어요. 아이들에게 체중을 싣고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하루에 2시간씩 간병인이 와서 저를 씻겨주고 용변을 처리해 주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저에게 그런 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본인도 힘들 텐데 꾹 참고 제 병수발을 들어주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어디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남편에게 소리를 치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아니 왜 저런 병신을 안고 가겠다고 난리야. 일도 못해. 자리에 누워서 집안을 살피지도 못해. 공무원식이나 되는 우리 아들이 왜 병신 수발을 들고 앉았냐고? 아이, 목소리 좀 낮춰. 저 사람 잠에서 깼을 수도 있다고, 엄마. 아, 제발.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에게 이혼이라는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찾아오지 말아라, 잔소리하지 말아라 화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상처받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보, 힘들지?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너무 미안하고 면목도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니까 그렇게 맘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안 됐더라고요. 살도 쭉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 보였고요. 하지만 제가 그 흔한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속이 너무 상했어요. 우리 아들들에게도 미안했고요. 거기다가 저희 집이 빌라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요.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제가 병원을 가야 하거나 할 때면 아들 둘이 휠체어를 1층까지 내리고 남편이 저를 업고 내려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같이 외식 한번 할 수 없었고 산책 한번 하기도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집 밖으로 나가서 바깥 공기도 쐬고 싶고 그랬지만 온 가족이 수고스러움을 겪어야 하니까 선뜻 제가 나가자고 말을 할 수도 없으니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빌라도 전세였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했던 것처럼 사이드에 잡고 일어설 수 있는 봉이라도 달려있으면 화장실까지는 어떻게 팔 힘으로 버텨가면서 혼자 가보겠는데 전셋집에 그런 공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매번 자식들의 어깨를 잡고 움직여야 한다는 게 미안하고 그랬죠. 제가 그래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려고 했고 남편도 퇴근하고 오거나 주말이면 제 왼쪽 다리에 힘을 넣을 수 있게 마사지도 배워오고 간단한 운동도 시켜주고 그랬어서 부축할 게 있으면 힘들게 상체 힘으로 아주 조금 움직이기는 가능했거든요. 그 정도면 안전바 같은 게 있다면 혼자서 휠체어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셋집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결심한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자. 엄청난 최신식 집으로는 못 가겠지만 엘리베이터 있고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게 계단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그런 아파트가 어디 한두 푼에? 지금 빌라 전세도 싼데 아파트는 몇 배 할걸? 내가 얼추 알아봤는데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산재 처리 받았던 거랑 보험금 받았던 거 남았어. 거기다가 이 빌라 전셋값하고 대출 조금 끼면 될 것 같아. 아니, 나 공무원이라서 대출 나올 만큼 나오는 거 알잖아. 남편의 결심이 꽤 오래된 것이었는지 이미 집도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니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고맙다는 것뿐이었어요. 남편 혼자 계약도 다 하고 이사 준비도 다 했죠. 저는 정말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들도 군소리 없이 남편을 따라 짐 정리를 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망의 이사날 친정 부모님까지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집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인테리어까지 다 맡겨두었던 건지 현관 입구부터 거실, 방 할 것 없이 벽에 제 키높이에 맞춘 안전바가 달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든지 짚고 일어설 수 있게 장치를 전부 둘러두었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걷지는 못해도 잡고 일어서서 혼자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바가 없이는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방에 간다고 해봐야 물을 정수기에서 떠 마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힘이 들어서 하루에 몇 번 움직이지 못했지만 화장실을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꼬박 1년 4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집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기뻐하셨죠. 그런 엄마가 김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제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김장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이번에 김장해서 보내주려고. 너네는 올 생각하지 말고 언제 할지 날짜도 안 가르쳐 줄 거니까. 아이, 그래도 엄마, 나들이 할 겸 그이랑 애들이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김장김치는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수육이랑 먹어야 맛있잖아. 차 타고 오다가 중간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그리고 요즘 여기 장도 잘 안 들어서서 좋은 고기도 없어. 이번에 소랑 돼지 키우던 정씨 말이야. 다 접고 서울로 갔잖니. 그냥 이번에는 네 아버지랑 둘이 해서 김치나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오지 말어. 그래도 김장까지 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맨입으로 받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혼자 가끔 산책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아들들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동네 큰 할인마트에 갔죠. 남편이 애들 학원비랑 간식비 같은 것을 통장으로 보내주었었는데 애들 간식거리 사면서 김장날 수육해서 드시라고 좋은 고기가 있길래 택배로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들도 친정집 김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신나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밥을 차리는데 아들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쫑알쫑알 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러면 할머니 김치는 언제쯤 오는 건데? 우리도 고기 좀 샀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김치에 고기 싸 먹으면 꿀맛인데. 장모님 김장하신대? 작년에는 김장 안 하셔서 조금 서운했는데 잘 됐다. 엄마, 우리도 고기 사자. 할머니 집에만 보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집에만 고기를 보냈다니? 아, 엄마가 오늘 김장해서 보내주신다고 우리 보고 나서 돕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수육에 김치 싸드시라고 수육용 돼지고기 보내면서 사골이랑 뭐 이것저것 소고기도 좀 사서 보냈어, 택배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 놈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씩씩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왜 그러냐고 말을 하니까 예상치도 못한 말을 줄줄 쏟아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김장김치 얻어먹으면서 고기를 사서 보냈어? 그때는 내가 멀쩡했으니까 우리가 일손에 돕기라도 했지. 지금은 내가 일해서 그냥 꽁으로 얻어먹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 옆에 내가 아주 돈을 안 버니까 경제 개념도 사라지는 건가? 고깃값이 얼만데 마을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돼지고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소고기 사골? 당신 애들이나 그렇게 챙겨? 아니, 우리가 무슨 고기 하나 제대로 못 먹는 형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래? 공무원 박봉인 거 몰라서 그래? 당신한테 이 집 해준다고 쏟은 돈이 얼만데 고마워도 우리 엄마를 챙겨야지. 장모님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아붓고 싶어? 이 옆에 내가 진짜 정신 안 챙길 거야? 저가에 왜 돈을 쓰고 앉았어? 당신 사고 이후에 제일 고생한 게 우리 엄마인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뭘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멀리 사는 친정보다야 시어머니께서 애들 한 번은 더 챙겨주셨겠죠. 그런데 고작 수육용 고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애들 학원비 내라고 준 돈이야. 애들 학원비로 처가에 고기 보낸 거라고. 당장 가서 고깃값 돌려달라 그래. 고깃값 돌려받기 전까지는 국물도 없을 거라는데 황당했죠. 저도 나름 자존심이 있지. 고작 고깃값 가지고 왜 이러나 했는데 그 국물도 없을 거라는 말이 다음 날부터 제 점심을 준비하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점심을 쫄쫄 굶고 저녁이 되자 저에게 고깃값 받아오기 전까지는 밥 없다고 방에 있으라고 하는데 왜 이리 자존심이 상하던지 방에서 배고픔을 참고 새벽에 몰래 휠체어 끌고 나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가 음식들을 올려두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굶고 이튿날도 굶었어요. 셋째 날이 되자 어지럽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우겨우 젖먹던 힘까지 쏟아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고는 어떻게든 냉장고 문 붙잡고 일어나서 먹을 걸 꺼내려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펑펑 울음이 나더라고요. 휠체어를 탈 수도 없어서 그대로 기어가 방에 누워서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했죠. 김치 도착했을 텐데 받았어? 여보세요? 엄마 나 정말 서러워서 죽겠어 정말. 그 고깃값 다 해봐야 20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아무리 멀리 살아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없다고 해도 시골에서 제철마다 올라오는 채소에 김장김치에 또 제 사고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7개월 동안 남편 대신해서 친정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며 저를 챙겨주셨는데 제가 그 20만 원 어치의 고기도 못 사드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집을 남편이 준비하느라 돈을 썼다고 해도 20만 원어치 고기도 못 사드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했어요.
제가 펑펑 우니까 친정엄마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난리가 나셨죠. 왜 그래? 왜 그래? 어디 아파? 왼쪽 다리에도 문제가 생겼대? 무슨 일인데 그래? 아유, 우리 딸 왜 그래? 어? 집도 이사 가고 사위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 같더니 왜 그러는 거야? 엄마, 글쎄, 내가 엄마한테 사서 보낸 고기 말이야. 그 고깃값이 우리 애들 학원비였다고 다시 돌려놓으래. 뭐라고? 아, 그 택배로 보낸 고깃값을 사위가 돌려받으라고 했다는 거야, 지금? 그게 우리 애들 학원비라고 준 돈이었는데 엄마 줄 고기 샀다고 그 돈 돌려받으라고. 나 지금 3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있어.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얘, 그거는 또 무슨 소리야? 밥은 왜 또 못 먹었다는 거야? 남편이랑 싸우고 난 뒤에 남편이 밥을 차려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하니 친정엄마의 말이 쏙 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이 고생했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 그대로 병신이 된 뒤에도 저를 떠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붙어 살아주던 우리 남편의 노고를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정에 고기 한 번을 마음대로 못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선물 세트를 보낸 것도 아니고 동네 마트에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20만 원어치 보내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할 일이었을까요? 제가 숨죽여서 서러워 울고 있으니 친정엄마 속도 말이 아니셨겠죠. 내가 정말 사람이 먹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게 제일 치사한 법인데 그거 해도 너무한다 싶다. 내가 내일 가서 이 장서방이랑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엄마,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냥 고깃값만 일단 보내주면 안 돼? 아니, 지금 고깃값이 전부겠어.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다음에도 또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평생 그렇게 눈치만 보고 살 거야? 친정엄마도 속상하신지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셨죠. 저는 정말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으면서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혼자 벌어서 아파트 대출빚 갚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아픈 제 병수발을 들고 있으니 고깃값 20만 원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 버는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받는 거라곤 애들 간식비에 학원비가 전부였고 또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 보험금과 산재 처리 비용 또한 집에 쏟아부었다고 했으니 이 집에 어찌 보면 제 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복잡했죠. 다음 날 토요일이라 아이들도 남편도 전부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 9시에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친정엄마가 도착을 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으러 갈 수가 없을 만큼 기력이 없어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잠에서 깬 건지 현관문을 열더니 할머니하고 반갑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자고 있는 방에 가서 남편을 깨웠어요. 아빠 할머니 왔어 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지 알았다고 말을 하고 더 자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제가 있는 방으로 오셔서는 저를 일으켜 세워 휠체어에 태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방에서 나오는 않는 남편 놈에게 혀를 끌끌 차시더니 저를 위해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반찬들을 꺼내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밥 냄새가 고소하게 나니까 그제서야 남편 놈이 뭔가 싶었는지 거실로 나오다가 친정엄마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장모님이 여기까지 이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왜? 내가 못 올 거도 않나? 내 집인데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수도 있지, 안 그런가? 엄마, 그 무슨 소리야? 내 집이라니. 여기가 왜 엄마 집이야? 내가 혹시라도 집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면 네가 오해할까 봐 말을 안 했었는데 장서방이 너랑 이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 생각할까 봐. 네가 사고 이후에 워낙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도 깊어지는 것 같아서 네가 혹여라도 비관적으로 생각할까 봐 비밀로 했었어.
근데 고작 20만 원에 치사하게 나오면 나도 치사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안 그런가 장서방? 할 말 있으면 해봐.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내가 고작 20만 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나? 자네, 이 집 자네가 얻은 척 해달라고 내가 애초에 부탁을 하면 안 됐던 것 같네. 이 집, 내 집이야. 이 인테리어? 내가 다 우리 딸이 생각해서 한 인테리어다 이거야.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내가 자네한테 고마워서 집까지 해줬건만 고작 20만 원에 3일 동안 내 딸을 굶겨? 자네 미쳤나? 엄마, 그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이 집을 왜 엄마가 해줘?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럼 내 보험금이랑 산재 비용 받은 거랑 당신 대출이니 뭐니 했던 건 다 뭔데? 산재랑 보험은 다 뭐야? 나한테는 병원비로 다 써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둥 그러더니만 그 돈이 남아 있었어? 병원비는 실비랑 생명에서 입원비 나온 거 있었고, 내가 말한 보험금은 진단비 말한 건데? 아니, 그 돈은 어디다 쓴 건데? 아니, 그러니까. 뜸들이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하게나. 자네 그 돈은 어디다 쓴 거냐고? 친정엄마가 윽박을 지르니까 그제서야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산재 처리 비용 받은 것과 보험금 받은 돈 중에 일부는 주식에 투자를 했고 일부는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제가 재활치료받고 우리 가족 생활하는데 돈 필요할 때마다 야금야금 썼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받은 것도 있었는데 남편이 제 통장을 관리한다고 가져가서는 그것으로 생활비도 쓰고 본인 취미 생활도 하고 무려 시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드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깃값 20만 원 보냈다고 이 사달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는 무려 내 딸이 다쳐서 받은 돈으로 자네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이 말이지? 우리 딸은 20만 원 보냈다고 이 수모를 겪게 만들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이 집을 어떤 돈으로 해줬는데 우리 엄마가 남기고 간 땅 전부 팔아서 해준 집인데 자네가 지금 고작 20만 원에 자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네. 당장 내가 사준 이 집에서 나가. 장모님, 오해십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생활비 드린 건 진짜 조금이고요. 조금인지 많인지는 내가 내 눈으로 봐야겠으니까 당장 통장 가지고 와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자 친정엄마는 호통을 치시며 당장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남편은 잔뜩 울상이 되어서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통장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주식 계좌로 300만 원, 500만 원 수도 없이 많은 이체 내역이 보였고 시어머니께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더라고요. 그것도 제 돈에서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사는 집도 남편이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산 집인 줄 알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시골 땅을 전부 팔아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지금 내 돈으로 시댁에는 그렇게 돈을 퍼줘놓고 내가 고기 20만 원어치 보냈다고 나보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내가 이 꼴을 보고 어떻게 자네에게 내 딸을 맡기겠나. 앞으로는 나와 우리 남편이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 자네는 이 집에서 방 빼게나. 자네가 그동안 매일 점심마다 우리 딸 먹을 거 챙기고 손주들 챙긴 노고 잘 아네. 잘 아니까 이 집도 해줬던 거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봅니다. 장모님께서 해주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감히 제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네는 사과할 대상도 잘못되었네. 내가 아니라 우리 딸에게 사과를 했어야지. 왜? 아이고, 돈줄 주고 있는 게 나라고 나한테 사과하면 끝이 날 줄 알았나? 상처를 받은 건 우리 딸인데 우리 딸에게 미안하다고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사리분별도 안 되는 놈이구만.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하시더니만 찬장에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는 남편이 자고 있었던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으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죠. 저희 친정엄마 한다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옷가지들을 전부 담아서 남편 앞에 딱 쓰레기 봉투 3봉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자네는 이거나 들고 나가게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네 같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합세.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병수발 열심히 했잖아. 당신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여태 당신 없이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에게 엄청나게 의지했으니까. 근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의지를 덜 가졌던 것 같기도 해. 나 당신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여보, 그래도 우리가 여태 같이 한 시간이 있잖아. 이번 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당신이 누워만 있다고 너무 무시를 했어.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퍽이나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네. 이혼해. 그렇게 엄마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남편이 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밤새도록 빌었지만 끝끝내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시어머니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죠.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위인데 반성도 하고 있다는데. 우리 딸 통장에서 돈 빼서 주식하고 그쪽 집안의 생활비 보태고 한 거 부부 사이에도 다 공금 횡령인 거 아시나요? 왜 허락도 없이 돈을 막 빼다 씁니까? 남의 돈을. 이거 전부 물어내야 할 겁니다. 아니, 그 부부 사이에 횡령이니 뭐니.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사돈. 자식이 부모한테 생활비 좀 줄 수 있지. 그래서 저한테는 아득바득 고깃값 받아오라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 딸 3일이나 굶겼답니까?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혼시킬 겁니다. 친정엄마는 강경하셨고 저 또한 처음에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 일일까 하는 마음과 더불어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 혼자서도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니 남편이 배우자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했다면 이혼 재산 분할 소송 때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서 가져간 돈을 전부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친정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었더군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볼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에 친정엄마 명의로 된 집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 명의인 줄 알았죠. 집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남편은 그동안 제 통장에서 빼돌린 돈, 그리고 그동안에 제 가사기업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소리쳤지만 법이 저의 손을 들어준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친정부모님은 시골집까지 처분하시고는 서울에 있는 집으로 들어오셨고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땅이며 집이며 값을 제대로 받고 팔았기에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비록 제가 몸이 이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는 시점이 된다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돈 쓰면서 남의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놈 저에게 모든 재산 꼬라박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간간히 연락이 오고 애들 핑계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돈 때문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죠.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반신이 마비인 상태로 살아야 하는 제 인생. 앞으로 순탄하지 않겠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언젠가 한쪽 다리로 우뚝 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해보며 앞으로 제 인생 고단하겠지만 부지런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